테슬라가 비트코인을 15억 달러치 사들였다고 공시하며 비트코인의 가격이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 개선을 추진합니다. 900만 원 드는 복비가 550만 원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내년 초 테이퍼링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목동의 한 가로주택 정비사업장이 10층짜리 아파트 허가를 받았습니다. 전체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조성해 규제 완화를 받았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지난달 트위터 계정의 자기소개란을 해시태그 비트코인으로 변경하고 또 돌이켜보면 그것은 불가피했다라는 묘한 말을 남겼던 일론 머스크. 역시 비트코인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테슬라를 통해 비트코인에 무려 15억 달러를 투자하고 머지않아 자사의 전기차를 비트코인을 받고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15억 달러어치를 사들였다고 공시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전 한때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최고 4,958만 원 선까지 오르는 등 5천만 원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앞으로 자산의 일부를 디지털 자산에 더 투자할 수 있다며 가까운 미래에 우리 제품을 위한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용인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를 두고 암호화폐의 또 다른 대형 호재라고 보도했습니다.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최근 트위터, 클럽하우스 등 SNS를 통해 비트코인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클 노브 창업자는 향후 미국에서 더 많은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면 비트코인이 올해 말 10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에 이어 애플도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RBC 캐피털 마켓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애플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면 즉각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잠재적으로 연간 400억 달러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글로벌 자산 데이터 플랫폼 SSDC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테슬라와 페이스북을 제치고 전 세계 자산 순위 7위를 기록 중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합니다. 중개수수료 요율도 조정할 가능성이 큰데요. 권익위의 권고 유력안대로 바뀐다면 10억 원 아파트를 거래할 때 현재 최대 900만 원까지 내야 하는 수수료가 5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지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주택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개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4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권익위의 유력안인 1안대로 요율이 바뀐다면 10억 원 아파트는 수수료가 현행 최대 900만 원에서 550만 원까지 약 350만 원이 줄어듭니다. 현재 10억 원 아파트는 9억 원 이상의 과표 구간에 해당해 0.9%의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권익위는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 요율을 적용하는 것을 일환으로 제시했습니다. 권고안에 따르면 10억 원 아파트는 9억 원을 초과하므로 0.7%의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에 공제금액 150만 원까지 더하면 부과할 수 있는 중개수수료는 최대 550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매매뿐 아니라 임대차 계약의 요율도 달라질 예정입니다. 권고안에 따르면 7억 원짜리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현행 최대 56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권익위는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중개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도 제시했습니다.
계약이 파기될 경우 원인 제공자가 중개 보수를 부담하게 하거나 계약 연장으로 중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법정 중개 서비스 중 일부만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권고안을 받아들여 다음 달 초 연구 용역에 들어가고 오는 6월에서 7월 중 최종 개선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내년 초 테이퍼링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첫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당초 2024년 하반기에서 2024년 상반기로 앞당겼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실시될 경우 미국의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이 가속화될 것이란 분석으로 풀이됩니다. 골드만삭스는 1월 실업률이 예상보다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성장 전망이 상향되고 인플레이션 발생 전망이 확고해졌다며 미 중앙은행이 2022년 초엔 자산 매입 액수를 줄이는 테이퍼링을 실시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새해 들어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행진이 계속되며 국내 증시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관은 새해 들어 26거래일 동안 6거래일을 제외하고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첫 거래일이었던 지난달 4일부터 이달 8일까지 기관의 순매도액의 합계는 총 20조 9,84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되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선 외국인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가 양천구 목동의 한 가로주택 정비사업지에 10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시행 계획안을 가결했습니다. 이곳은 토지 등 소유자 45명이 조합을 구성해 아파트 85가구가 들어서게 되는 단지입니다. 조합원 45가구와 일반 분양 16가구, 공공임대주택 24가구로 구성됩니다. 그동안 이곳처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해도 7층으로 제한됐는데 최근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20% 이상 넣을 경우에 10층까지 완화하기로 심의 기준을 바꾼 바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시젠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 코로나 진단키트 업체로 알려진 시젠은 2011년부터 2019년 사이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이미 반출하고 관련 자산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증선위는 시젠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내부 통제 개선 권고 등을 의결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단지에선 매물 누적으로 가격이 내리는 모습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1% 상승했습니다. 작년 10월 넷째 주 이후 15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건데요.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은평구 등에선 신고가 행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 급등으로 쌓인 전세 물량과 대단지 입주를 앞둔 지역에선 전셋값 내림세가 나타나는 단지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2사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연립 또 다세대 시장이 거래가 한산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업계에 따르면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선 빌라 거래가 뚝 끊긴 상황입니다. 빌라 시장에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난 배경엔 정부가 투기를 막기 위해 내놓은 우선 입주권 때문입니다. 우선 입주권 자격은 보통 정비 예정 구역 지정일로 나뉘는데 이번 대책에선 대책 발표일로 정해졌습니다. 노후 빌라를 샀다가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 지정되면 입주권 대신 현금 청산을 받게 되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가 지난 4일 이사 대책이라고 하죠.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 전략을 발표한 건데요. 신규 택지 매입부터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까지 이 모든 것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진행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특히 정비 사업 예정 지역 주택을 매입한 사람들은 입주권이 아니라 현금으로 청산하겠다. 라는 방침도 밝혀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일부에서 시장이 더 위축됐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부동산부의 설석용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책 발표 이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정책은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 전략입니다. LH나 LCH가 주도해서 주택 공급 사업을 펼치겠다는 건데요. 먼저 공공이 신규 택지를 매입해 시공과 분양까지 진행을 하거나 역세권 고밀개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책 발표 이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 공공주도용 정비사업 부분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을 말하는 건데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 4일 이후 정비사업 예정지역 주택을 매입한 사람, 그러니까 4일 이후에 재건축 단지나 재개발 예정 지역에 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원래 입주권을 주는 것이 맞지만 앞으로는 현금으로 청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재건축 단지나 재개발 지역 주택을 매입한다면 투기를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입주권 대신 현금을 줘서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입주권을 받게 되면 그 이후 아파트 가치 상승에 따라 가격이 덩달아 오르게 되니까 기존 다주택자들이 쉽게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노리는 투기 세력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수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방점은 서울 수도권, 신도시 등 지역의 아파트에 관련된 정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용산 등 투기 세력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의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부지런한 투기 세력들은 재개발, 재건축 단지로 눈을 돌리는 분위기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길목도 막히게 된 겁니다.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할지, 현금 청산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한다는 건지 차차 발표하게 되겠지만 시장은 이미 좀 예민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좀 변동이 생기긴 했네요, 확실히. 지금 관심이 높아질 것 같은데 재개발, 재건축을 정부가 주도하게 될 경우에 그렇다면 이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는 겁니까? 네, 아시다시피 재개발과 재건축은 사업 자체가 진행되기 쉽지 않습니다. 조합원들 의견이 일치되기도 어렵고 시공사와 협의해야 할 내용도 많기 때문인데요. 정부 의지와는 다르게 일단 정비사업 예정지역 주민들이 공공이 해주기를 원할까 하는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LH나 SH가 시공한 아파트보다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요새처럼 집값 상승에 대해 전 국민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때 공공 브랜드가 경쟁력 있을까 하는 의문은 계속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 건설사들도 수주전에 들어가면 정말 여러 자료를 준비해 주민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요. 공공 브랜드가 원주민들의 눈높이를 얼마나 맞출 수 있을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부가 주도할 공공정비사업 대상 지역을 발표할 텐데요. 이때 원주민들의 반응이 가장 관심거리일 것 같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공이 주도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원주민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또 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게 됐다고 하더라도 정비사업 진행이 순조로울 수 있냐고 질문을 하면 생각보다 많은 지역에서 잡음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공공주도형 정비사업이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이번 이사 대책 발표 이후에 재건축, 재개발 시장의 지금 분위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재건축 예정 단지는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라면 재개발 예상 지역으로 향하던 투기 세력들이 주춤하는 분위기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이 예상되는 낙후 지역에 빌라를 매입하던 투기 세력들이 멈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 대책 발표 이후 비교적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중인공개 업소들을 살펴봤더니 매매 문의가 뚝 끊겼다고 말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아파트는 너무 고가인데다가 규제가 많으니까 그보다 저렴한 빌라를 매입하려던 투기 수요자들의 발길이 끊겼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집값이 얼마 상승했다, 또 어디가 올랐다, 이런 얘기들은 모두 아파트가 중심이 된 얘기잖아요. 그에 덩달아 빌라는 사실 조금 재미만 본 정도일 텐데 이제 재개발 지역 주택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 줄 거라고 정부가 얘기한 뒤에 빌라 시장은 다시 암흑기가 된 겁니다. 정부가 어느 동네를 공공정비지역으로 지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의 경우 어느 정도 낙후된 곳이라면 지정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인식 자체가 서울 전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 신시가지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공공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풍선 효과를 염두해서 대부분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묶은 사례를 떠올려 보면 서울은 어느 동네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거래 절벽 우려도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경기 인천 지역의 공급량 4기 신도시 얘기들 아니라고는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나오거든요. 4기 신도시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먼저 정부가 이번 대책 발표에서 경기 인천 지역에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18만 가구를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어디가 예정 지역이 될 것인지가 궁금해지는 건데요. 이미 3기 신도시는 발표도 다 했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값도 이미 오를 곳들은 올랐고요. 7월부터 사전 청약 릴레이가 이어질 테니까 그에 대한 국민들 관심이 집중된 상황인데요.
4기 신도시라면 이 외 지역일 텐데 경기 인천 지역 중 후보 지역이 어디일까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기 신도시 설에 대해서 3기 신도시의 연장이라고 생각해 달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외 경기 지역에 대규모 단지가 조성된다는 건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또 다른 신도시 개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단 3기 신도시 확장설에 대해서 가장 높은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가 하남과 남양주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하남시 상산곡동, 초일동, 초이동, 광암동 일원과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용정리, 송릉리 지역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도자료에서 남양주 왕숙 2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근에 올해 8월 공공택지 지구 추가 조성이 예정돼 있다면서 이번 사업 추진으로 해당 지역 일원의 집가 급등 및 투기가 우려돼 사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지역들의 공공개발이 예정돼 있고 세대수가 많이 들어오면 신도시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정부가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 계획을 내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2사 대책 발표에서 앞으로 구체적 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지금 1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동산 정책이 더 확장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차기 정부가 얼마나 잘 계승해 줄지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 설석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이동통신 3사가 전년보다 증가한 영업이익을 보였습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반면 KT는 계열사 부진으로 2% 증가에 그치며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윤다혜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코로나19 속에도 각각 1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통신사는 LG유플러스입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8.4%, 영업이익은 29.1% 증가했습니다. 호실적을 이끈 것은 모바일 사업입니다. 이동통신과 알뜰폰 가입자의 증가가 전체 무선 수익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연간 기준 모바일 수익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5조 8,130억 원입니다. IPTV와 초고속 인터넷으로 구성된 스마트홈 부문도 전년 대비 9.9% 뛰며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IPTV 수익은 지속적인 가입자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 대비 10.9% 증가한 1조 1,45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SK텔레콤 역시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21.8% 증가했고 매출은 5%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미디어와 커머스 등 뉴 ICT 사업 매출이 전년 대비 15.3% 증가해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지난해 뉴 ICT 사업 영업이익은 총 3,262억 원으로 전체 영업이익 중 24%를 차지했습니다. 이동통신 사업도 5G 가입자 증가로 2.8% 증가하며 호실적에 힘을 보탰습니다. KT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1.7%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KT 에스테이트와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매출이 하락한 BC카드 등 계열사들의 부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경쟁사의 영업이익이 모두 20% 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소 아쉬운 성적입니다. 다만 KT는 지난해 플랫폼 사업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AI DX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11.8% 증가했으며 특히 IDC와 클라우드 사업은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지난해에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통신사들은 호실적을 이끈 신사업에 집중하며 확고한 미래 먹거리 확보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유통업계가 설 연휴를 앞두고 오히려 코로나 덕을 보고 있습니다. 고향 방문을 못하는 대신 예년보다 더 좋은 선물을 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데다가 혼자서 설을 보내야 하는 손설족의 소비까지 코로나19가 바꾼 설 대목 풍경을 문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유통업계가 설 대목을 맞아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명절에 고향에 가는 대신 설 선물로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덕입니다. 지난달 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의 선물 세트 매출은 지난해보다
각각 51.3%, 48.3% 늘며 양사 모두 사상 최대치 매출을 갈아치웠습니다. 고가의 선물 세트 수요가 늘어난 점도 눈에 띕니다. 고향에 가지 못하게 된 소비자들이 더 좋은 선물을 전하며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있는 겁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최고 400만 원에 달하는 초고가 와인 선물 세트 물량 중 70%가 소진됐고 170만 원의 최고가 한우 선물 세트는 품절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의 올해 설 선물 예약 수요 중 건강기능식품 매출은 각각 61%, 78.7%나 뛰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고가 선물에 대한 니즈가 맞물리며 한 대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안마의자를 선물하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번 달 1월 달의 매출이 전년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절에 직접 찾아뵙지 않고 비대면으로 선물하시는 분들이 크게 늘면서 저희 바디프렌드의 250명 배송 전담 직원들은 물론이고 임원분들과 내근 직원들까지 다 배송에 하시는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설을 보내야 하는 혼설족들은 미리 간편식을 구매해 설 연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소비자 4,10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89%가 명절을 대비해 3만 원 이상 간편식을 구매할 것이라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25%가 고향 및 친지 방문이 줄어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라고 꼽았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감염 우려에 집콕이 일상화되면서 63%가 연휴 기간 외식 대신 홈술을 즐길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2월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지난달보다 15%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월 입주 예정 아파트 물량은 전국 45개 단지 2만 9천여 가구로 지난달보다 약 15% 늘어났습니다. 이 중 수도권에 2만 1천여 가구, 지방에 8천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1만 3천여 가구로 입주 예정 물량이 가장 많았고 서울과 대구, 인천, 충남, 경남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온라인 환전업자가 고객으로부터 환전 신청을 받아 계좌로 외화를 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새로운 외환 서비스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외환 서비스 혁신을 위해 제2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 면제 제도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온라인 환전 영업자는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환전 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는데 올 상반기 중 외국환 거래 규정을 개정해 고객 계좌로 외화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 면제 제도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핀테크 기업은 물론이고 은행의 혁신적 외환 서비스 시도가 확대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